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31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은 1450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140원 차이가 뭐 대수냐고요?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수십만 원이 더 들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 원두값도 올랐고 심지어 편의점 라면 가격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신 동남아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정반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년엔 1300원대로 안정될 거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환율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50원이라는 건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45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2024년 9월만 해도 1310원이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140원이나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작년에 100달러짜리 물건을 13만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만 5천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14,000원이 더 드는 겁니다. 10번 사면 14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걸까요?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환율 상황은 여러 악재가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정치적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정치가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은 겁을 먹습니다. 이 나라 경제 괜찮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넘게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실제 관세 부과예요. 트럼프가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2025년 1월 취임하자마자 공약대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4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죠. 한국은 1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형 국가에게는 치명타죠. 다만 현재 이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1, 2심에서는 불법 판결이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원화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바로 한미 금리 차이예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4.25%에서 4.5% 사이로 사실상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금리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 돈을 넣으면 4.5% 이자를 받는데 한국에 넣으면 2.5%밖에 못 받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고 이 과정에서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마지막 한 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예요.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 경제가 1년 전체로 봐도 0.7%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건 확실히 낮은 수치입니다. 1960년 이후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게 1980년 정치 혼란 때,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시적인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여건 악화가 겹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 기업 경쟁력, 기술력은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문가들조차 환율 전망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겁니다. 왜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망이 다를까요? 그건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 자체가 여러 가지이고 어느 이론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BK 투자증권 정용택 수석연구위원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현재 환율에는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2025년에는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망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도 훨씬 낮고 2024년 상반기보다도 낮아요.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높은 건 일시적인 공포 때문이지 한국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KB금융의 전망은 좀 다릅니다. 202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봤어요. 환율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환율이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환율 평균이 1,19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50원이죠. 250원이나 더 높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물건값이 평소에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12,500원이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게 KB금융의 판단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환율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일시적 불안이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잖아요. 누가 맞는 걸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환율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환율을 설명해 왔어요. 첫 번째는 구매력 평가 이론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같은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에서 아이폰이 120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1,000달러라고 해봅시다. 환율이 1,450원이면 미국 가격은 145만 원인 셈이니까 미국에서 사면 25만 원 손해죠. 그럼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려고 할 테니 원화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은 내려가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이 이론이 잘 안 맞을까요?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발 같은 서비스는 아예 거래가 불가능하죠. 게다가 관세와 운송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려면 비행기 값도 들고 관세도 내야 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이런 비용이 가격 차이보다 크면 차익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더 근본적으로는 각국의 소비 패턴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많이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 완벽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한 게 바로 돈 자체였어요. 물건은 국경을 넘기 어렵지만 돈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이론, 금리평가 이론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나라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실제 지폐가 아니라 은행 예금이거든요. 은행 예금에는 이자가 붙고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이 딱 이런 경우예요. 미국 금리가 4.5%고 한국 금리가 2.5%라면 1년 동안 예금하면 미국이 2% 더 많은 이자를 줍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에 돈을 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율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예금하면 1년 뒤 이자 포함해서 69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뒤 환율이 1,45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69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82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처음 넣은 100만 원보다 적죠. 금리는 더 받았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어느 나라 금리가 높나만 보는 게 아니라 1년 뒤 환율은 어떻게 될까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환율 예측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에요. 현재 금리는 알 수 있지만 미래 환율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실전은 더 복잡합니다. 투자자들이 예금에만 돈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미국 예금 금리 4.5%와 한국 주식 기대 수익률 10%를 동시에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실제로 2024년 하반기를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었어요. 코스피는 하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는 낮고 주식도 안 오르네, 미국은 금리도 높고 주식도 오르는데?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샀고 이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이 오른 거죠. 여기에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도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망설이게 되죠. 2024년 12월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21세기의 계엄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 이론들을 지금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른 건 아까 말한 4가지 악재, 정치 혼란, 트럼프 관세, 금리 차, 경제 둔화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1, 2심에서는 불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결과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이유죠. 한미 금리 차는 어떨까요? 미국은 2025년 연내 2, 3회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국도 가계부채 우려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차는 1.5에서 2% 정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에는 여전히 불리한 요인이죠. 수출마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경제 성장세가 약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환율은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IBK 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위원이 제시한 전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현재 환율에 과도한 공포가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만 금리 차와 경제 성장률 둔화 문제는 계속되는 경우죠. 이 경우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런 전망을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환율의 새로운 중심이 1,300원 정도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과거에는 1,10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50원 범위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1,30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80원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율이 더 오르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고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고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온다면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경우의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그 정도 충격을 견딜만 하다는 판단이죠. 환율은 시기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말에는 환율이 보통 내려갑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기거든요.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반대로 봄에는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 4월에 배당금을 주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보내거든요.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죠. 실제로 202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수입 물가죠.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11.5% 올라갑니다.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전량 수입하는데 이것들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 가스료가 오르고 제조업 원가가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유지했는데 환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해외여행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여행 경비가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 100달러를 환전하는데 작년에는 1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 5천 원이 드니까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을 가지만 환율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동남아시아로 여행지를 바꾸는 경우도 늘었어요. 베트남, 태국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니까요. 해외 직구 비용도 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작년에는 13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 5천 원이에요. 배송비랑 관세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더 커지죠. 반대로 수출 기업들한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미국에 1,000달러에 팔면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0만 원을 버는데 1,450원이면 145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15만 원이 더 남는 겁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었어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급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물론 수출 기업들도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니 수익 증가분이 일부 상쇄되긴 합니다. 원유, 철광석,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몰라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수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환율이 200원씩 움직이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한국은행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환율이 오를 수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딜레마 때문에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빠른 인하를 원했지만 한국은행은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외환 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여러 차례 경고했고 실제 시장 개입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20억 달러 수준인데 이는 세계 9위 규모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3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물론 단기 외채와 비교하면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글로벌 환율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원화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거든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유로, 엔화, 파운드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어요.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고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달러로 자금이 몰린 겁니다. 이런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한국만 환율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환율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율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환율 투자나 투기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중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최고 인재를 동원해 24시간 거래하는 곳이에요. 일반인이 이들과 경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단기 투기는 위험도가 매우 높아요. 대신 실용적인 접근을 하세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 동향을 보면서 환전 시기를 정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거죠.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에 환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니까 급하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가, 여행, 투자까지요.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환율은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환율이 어떻게 되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